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07% 내린 16,08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은 전날보다 0.0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37%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유로존 경제 지표 개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19% 오른 9,405로 마감해 역대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06% 하락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지수도 0.17% 내렸습니다. 10월 유로존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처인 유로스타트는 10월 유로존 실업률이 12.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보다 0.1% 내린 수치로 실업률이 전달보다 하락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10월 유로존 실업자 지수는 6만 1,000명 줄어든 1,9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1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개선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처인 유로스타트는 11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7% 상승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술, 담배 등을 제외한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1% 상승했고 지난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단위당 거래 가격이 $1,200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 가격이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해 사이 가치가 120배나 폭등한 것입니다. CNBC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8일 도쿄 마운트콕스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1,000를 넘어선 지 하루 만인 29일 한때 $1,242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금이 온스당 $1,250 40센트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값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4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라 4분기 들어 제조업 경기도 확장세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성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제18기 삼중전환을 통해 제시된 개혁안을 이행할 여력이 많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기대감과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28일 추수감사절 휴장했던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 1시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5.1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와 고용 지표가 안정된 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증시 전망과 함께 글로벌 증시 체크해보고요. 또 한 주간의 정리, 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주요 일정과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 연말 소비 시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특히 온라인 쇼핑 매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체크해보고 또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연휴 그 오전장만 열렸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비 경기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한껏 무르익었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전장에 열린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소 좀 줄어든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16,086포인트로 0.07%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37%가 오른 4,059포인트. S&P 500 지수는 0.08%가 내렸습니다. 1,80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3대 지수 모두 다우는 16,000선 이상에서 현재 머물고 있고요. 나스닥도 4,000선, S&P 500 지수도 1,800선 위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와 금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전반적으로 소매업계의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는 이런 그 애칭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쇼핑객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특히 많은 일시의 사람들이 몰려서 약간의 이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분쟁 이런 부분도 예년과 같이 올해도 똑같이 그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만 놓고 보면 매출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상황으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0.06%가 하락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9%가 상승했고 프랑스 갸크 지수는 0.17%가 하락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 그다음에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리스 아테네 증시는 1.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S&P가 기존의 최하위 등급인 국가신용등급 C를 CAA3로 두 단계 인상한 이런 흐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에서는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1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0.8% 전월 대비 상승이 됐습니다. 10월에 0.7%보다 다소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유로존 실업률은 9월 12.2%에서 0.1%포인트가 내린 12.1%로 내려갔습니다. 경제지표가 비교적 좋은 추세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증시들은 한산한 혼조 국면으로 마감됐다는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입니다. 네. 뉴욕과 유럽이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찾았는데 궂은 날씨 탓에 온라인 매출도 급격히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뭐 몇 년 전부터 뭐 이 트렌드화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현재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날씨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탓에 온라인 쇼핑인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이베이 이런 쪽을 찾는 쇼핑객들의 그 구매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미 소매업계가 집계한 추수감사절과 지난 주말에 연휴 동안의 쇼핑객들이 1인당 평균 소비한 금액을 보면 407달러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평균 423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소폭 떨어진 금액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소매 매출은 약 574억 달러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상당히 좋은 추세가 온라인 매출에서도 나왔는데요. 18%나 전년 대비 증가세가 나왔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매출도 17%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추이가 나왔습니다. 전미 소매업계는 한 달 전부터 올해 전반적으로 쇼핑객들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그 주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2.4%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일단 예상치는 현재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쇼핑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면 씀씀이는 알뜰하게 가져가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스코어상으로만 본다면 전미 소매업체가 추산한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미 소매업계가 그 기존에 예상했던 3.9%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은 이런 그 시장 전문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초반이긴 하지만 실적이 예상보다는 쇼핑객들의 내용들이 그리 열광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18세와 34세 비교적 젊은 층들이 이번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쇼핑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쇼핑 참여도가 76%, 34세부터 70세까지의 쇼핑 참여도는 약 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인당 쇼핑 금액을 크리스마스까지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판촉 활동과 그 다음에 백화점 업계 이런 부분에 마케팅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와서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쇼핑으로 조금 더 지출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는 좋은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태블릿 PC나 게임용 콘솔 박스, 그다음에 삼성 브랜드인 TV와 LED 모니터 이런 쪽이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현재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 이런 부분도 많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S4 이런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쇼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올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11월 PMI가 51.4로 전달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조금씩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통계를 보면 토요일에도 그 발표를 하거든요. 다른 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토요일 날 PMI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PMI 수치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1월 수치인데요. 속보치, 이제 뭐 예비치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10월 수치인 51.4와 동일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HSBC가 지난 11월 21일 날 발표했던 11월 제조 PMI는 50.4로 소폭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국영기업과 대기업의 경영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HSBC 11월 PMI 확정치가 발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반적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기존의 속보치인 50.4로 발표가 되더라도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반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4분기 경제성장률도 7.5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말로 갈수록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에 대한 시장 수요를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 바라보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유동성을 일부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유동성 흡수 정책을 그때그때 현재 마련하는 이런 세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소 진정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상황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주간 일정도 확인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지난주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20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00선 위에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수급 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기본적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마감하는 한 주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었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2044포인트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번 주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놓는 하루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그 매수를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3,890억 정도 매수에 나섰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섹터에서 6,920억 정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에서도 1,89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의 힘을 좀 보태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7,513억 정도 매도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투신 쪽도 1,105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상승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 주 기준을 봤을 때 상승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특히나 IT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 외에 증권이라든지 의류, 운수창고 그리고 통신, 제약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기가스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징 그 수급 중에서 상당히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T, 증권, 전기전자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외국인은 IT 섹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4,200억가량의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3,000억가량의 매수가 집중이 되는 한 주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방 압력 그러니까 그 기관의 매도세가 완화를 보이게 되면서 5일 연속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5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515포인트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번 주 과연 515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좀 남기는 한 주였고요.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특히나 외국인이 386억 그리고 기관이 293억 정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또다시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582억 정도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모바일 게임, 그리고 제약, 홈쇼핑,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에 상당히 좀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모바일 게임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한 주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샀던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T 하드웨어 섹터를 외국인들은 133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165억.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관들은 IT 하드웨어 섹터를 157억 정도, 그리고 통신 방송 섹터를 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IT 하드웨어는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이 되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방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 같은 홈쇼핑 섹터에 좀 집중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이제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들 일정들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고용과 또 주택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그 고용 지표가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2일부터 한번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예상치가 54.3인데 지난번 발표 때보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4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0월 달 무역 수지, 10월 신규주택 판매 지수, 1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GDP 성장률 수정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연준의 경기 판단을 경기 판단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예상치인 3%에 부합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월 공장 주문, 그리고 6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경제 지표였던 그 절정을 좀 이루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7.2%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개인소득, 개인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0.2%고요. 그리고 소비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76.0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글로벌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요일날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일 같은 경우에는 HSBC에서 11월달 제조업 PMI가 현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에서는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일 같은 경우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후 한 2시쯤 1시에서 2시 사이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 2.5%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는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ECB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인가, 즉 마이너스 금리로 조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환율도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현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과 또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코스피 전고점 206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담이긴 하지만 네. 한국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신상품을 50% 한 70%까지 이제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연 소비의 20%, 40%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담에서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시장보다는 좀 종목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독일 지수라든지 미국 다우 지수와 좀 디커플링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코스피 전고점인 206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아직까지 여전히 어둡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아직 섹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비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대응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선물 누적이 지금 선물 누적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과연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계약수를 매수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2060포인트를 돌파를 하니 아니면 장으로 마무리가 되냐 이런 부분을 키워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만약에 선물 누적 계약수가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게 된다면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 보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반해서 섹터별 종목 압축 그리고 개별 종목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종목 압축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IT를 예를 들게 된다면은 IT 섹터 내에서 뭐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도 반등 중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IT 섹터 내에서 좀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기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종목 장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롯데푸드라든지 그리고 빙그레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홀딩스 그리고 메디포스트, 강원랜드, 파수닷컴 같은 종목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 전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현금도 확보하시면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고려제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고려제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에서도 히든 챔피언,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담아서 저도 궁금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되었을까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요. 안에 이유를 보자니 빨간 박스, 첫 번째 빨간 박스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주는 모습이었구나. 하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매출 원가가 생각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철강에 대한 가격 자체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제강도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을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과 그리고 하단의 분기순이익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철강업종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구나. 그만큼 마진 자체는 좀 더 많이 남는 기업적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패턴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철강 업황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의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 말고 고려제강은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포스코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980년대 첫 거래일 이후에요. 현재까지 선제 제품에 대해서만 1000만 톤 넘게 달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0만 톤이라고 하면 그 규모 자체는 에펠탑을 1370개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펠탑을 실제로 보면 상당한 철근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137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니 가히 상당한 분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고려제강만의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바로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을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61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고려제강이고,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좀 더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2012년보다는 또 2013년에 오히려 좀 더 설비 투자 비용을 더욱더 늘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꾸준히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주가도 좀 더 우상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3분기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밴드를 한번 매겨본다면 아직까지 9.8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30배, 10배 되는 구간 자체가 38,000원대가 상당히 변곡 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형상이 왔다 갔다 많이 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내려갈 때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38,000원대 밴드에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한번 끊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보신다면 38,000원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서는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었고, 상단에서는 지지 구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자체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돌파 갭에 대한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주가 자체는 38,150원을 저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일 11월 29일 거래일 때는 38,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의중이 느껴지십니까? 이 38,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시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다.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을 본다면 거래량 또한 아직까지 처음에 일종의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 그리고 앞서 돌파를 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의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 아직까지 현존하는 매물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눈에 띌 수 있는 고려제강이겠고요. 철강 업종 중에 핫토픽을 뽑는다면 이 고려제강을 뽑겠습니다. 그만큼 히든 챔피언이라고 소개된 만큼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핫토픽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고려제강이라는 종목군을 어느 정도 매매를 할 때는
하단에 보이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만큼 분할 매수 관점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단백 시작해 볼 텐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단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이미 축소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과 금값 동향, 미 달러화 움직임을 봤을 때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이미 축소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이미 축소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네.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움직임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 해서 선제 안내를 하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일단 연준은 신뢰를 왕창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 연준이 뭘 한다 그러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또 자넷 옐런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올해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부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이탈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음에 양적 완화할 때는 그 충격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시장에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지나고 난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다. 테이퍼링은 어차피 올해는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내년 3월 이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왜냐하면 1월 달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사임을 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연준장이 2월 달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달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12월 FOMC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3, 4개월 이상은 일단 시장에서 숨통이 튑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지금 양적 완화 중에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줄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매입 축소 여부는 이제 FOMC 회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3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닥터둠 마크 파버가 대규모 투기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통화 부양책에 따른 거품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000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60배가 증가했고요. 이는 금값과 비슷한 수치인데 거품이어도 너무 거품 아닙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과상화폐를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은 투자가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일 때는 그 누구나가 미래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미래의 생활이 이럴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투자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점하는 과정성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부의 어떤 이거에 관련된 투자가들의 모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향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크 파버가 지금 그 시장의 버블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버블이 나지 아직 않았습니다. 버블은 아직도 시간이 상당폭 좀 남아있고요. 버블은 적어도 지금 주가 대비로 25% 이상이 올라야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라는 것이 나타나야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고요. 내년 3월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닙니다. 내년 연말 정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3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기 되는 시점을 이제 3월 정도로 보는 거고요.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모든 것이 다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버블이 나왔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밖의 버블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닷컴 버블처럼 모든 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일어나는 버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정보통신이 발전할수록 그 비중 커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시점을 사물로 보시는 거였군요. 네, 그들만의 리그인 비트코인이 아직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해 보고요. 본격적인 3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엔화 환율이 최근 6개월 사이 95엔에서 100엔 사이를 오가면서 엔화 가치가 6개월 만에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미 달러 대비 110엔을 넘어서는 것이란 전망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저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엔화 약세 베팅하는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엔화 약세는요. 근데 이 엔화 약세가 실제로 그 95엔대에서 100엔대 움직임이 한 6개월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102.7엔 정도까지 찍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그 110엔에서 120엔까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6개월치 목표치가 110엔, 그 다음에 1년 후 목표치가 120엔 정도 되는데요. 이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엔화 약세가 이루어져야만이 무역 수지의 적자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이 무너지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출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수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수출을 늘리려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렇다면 결국 이 통화를 약세를 통해서 똑같은 수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제 임금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임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업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세를 5%에서 8%, 8%에서 10%까지 올리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목적하에 지금 그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일본 그 구로다 총재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그게 아마도 뭐냐면 지금 ECB와 FRB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 중앙은행의 예치에는 예금, 그 은행이 예치했던 그 지급 준비금리를 낮춰서 그 돈이 시중으로 나가서 가계에 대출이 되고 기업에 대출이 되게끔 하는 그거를 지금 아마 진행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ECB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결국 미국과 ECB가 이걸 진행하게 된다면 일본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엔화의 약세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과거의 그 일본의 엔화 약세를 보면 상당히 그 124엔대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잘 견뎌를 했었다는 거고요.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목표치는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91엔대까지 먼저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왔는데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여 지역.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난번 103엔대까지 가면은 다시 눌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의도에 의해서 어떤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기는 일단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0엔대, 120엔대 갈지에 대해서 부분은 저도 상당히 굉장히 의문이 좀 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일본 중앙의 BOJ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경기 회복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고 또 엔화를 매도하는 어떤 투자가들이 생기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싸게 수입하기 위해서 엔화를 매도해서 엔화 가치를 더 약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서 엔화를 더 끌어올리시는 부분은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 103엔 정도 되면은 아마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하락했을 경우에 이제 100엔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91엔대까지는 다시 밀릴 것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가 103엔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이 있을 것이고 한 90엔대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3라운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 유럽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S&P가 네덜란드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네덜란드 부동산에 대한 버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네요. 지금 사실은 그 유로존의 그 15개국 중에서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원래 프랑스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가 정크 등급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았고 전망만 상향이 됐습니다.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이 됐죠. 이제 스페인과 키프로스를 본다면 위기국들이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은 그 여러 나라가 뭉쳐서 그 어떤 형성된 국가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화를 유로화를 쓰고 있죠. 그 유로화에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은 뭐냐면 가장 핵심 국가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프랑스하고 독일이만 사실 트리플 A만 가져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프랑스가 트리플 A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독일만 트리플 A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 중에서 건정을 한 나라,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중에 그 긴축을 강화하는 독일을 돕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가 신용등급을 강등됐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나 키프로스라든가 뭐 스페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지고 시장에서 얘기한다 그런다면 네덜란드의 어떤 신용 강등도 시장에 묻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2일 굿모닝 대박감 예감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될 텐데요. 한 주간의 증시 전략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